방금 소개받은 이충렬입니다. 제가 원래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렇게 양복을 잘 안 입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장직 하면서 별로 양복 안 입는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걸으면서 본 아세안 경제, 이러면서 이제 포스트 차이나인가 하는 강연을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경제학자하고 뭐가 다르냐, 많은 경제학자가 있고 무역학자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건, 이게 미얀마 이제 버간이라는 곳인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얀마 혹은 버마의 11세기에 태어난 버마 최초의 버마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버간이라 그러는 데 가면 저렇게 세운 탑이 한 2,50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문화를 갖다 얘기하는 게 저기 이제 흙지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니까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는데 2,500개의 탑을 쌓은 사람들의 지금부터 1,000년 전의 경제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가 1인당 소득이 기껏해야 한 1,500불 되는 나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는 자부심, 그런 걸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한 그 사람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어가지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항구로서 세계 최고의, 세계에서 아마 컨테이너 항량으로는 두 번째로 이제 큰 이제 항구가 되겠죠. 그 얘기를 갖다 이제 사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제가 이제 원래 경제학 이론 갖고 이 소규모 토론회만 평생을 하고 바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분한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많은 분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이 경제학자지만 문화에 관계된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아세안이 뭐고, 아세안 경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고, 그게 이제 우리 아세안과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하고, 또 흥미있는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거 하고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점이 딴 게 아니라 많은 기관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불행히도 저는 금융 전공이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하고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대외경제정책이나 KDI 같은 데 일을 했지만 많은 국책금융기관하고 일을 했고요. 국제기구로서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수학주에다 이런 거 가르칩니다, 제가. 수리 방정식을 통하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푸냐,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가르치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된 게 이제 한 3년 전에, 5년 전이죠. 가족 식구 다, 제 딸이 지금은 다 20대 후반인데, 세 딸하고 집사람하고 해서 한번 200박 200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0박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고 맨 마지막에 날짜를 세보니까 200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봤고, 이 별 표시한 데가 이제 구글맵에서 제가 돌아다니는 장소니까 보통 가가지고 한 2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그 나라의 경제 컨설팅 일도 하고 자료조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요새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몇 개 하려는 데가 이제 요 남쪽. 여기만 하면 다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경제학자,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무역하신 분이 더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금융하는 사람이 각 나라 금융 컨설팅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녔고요. 매일같이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일기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나라. 왜 그러냐면 내가 다니면서 본 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겠다고 생각해서 매일 하나씩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여다보시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각 나라에서 겪었던 별 이상한 사건들 얘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5스타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2만 원, 3만 원짜리 여관에 들어가면서 겪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재밌는 얘기 같은 걸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책들은 이렇게 많이 썼고요. 주로 이제 어차피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어로 된 책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세안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세안 그러면 이제 그게 뭐지라고 생각부터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10개 나라가 모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로 디파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남아 아세안이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Association of South Asian Nations, 그래서 아세안의 이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벌써 동남아시아가 아세안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벌써 시작할 때부터 사우스 에이시아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세안 그러면 좀 정치라든가 사회적으로 무슨 기구 같은 생각이 들고 동남아 그러면 지역 같은 얘기도 들고 그래서 그거 좀 구비되지만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가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세안 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 5개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이 1967년도에 8월 달에 방콕에 모여가지고 우리 아세안을 만들자라고 외무장관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때 아세안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작년이 이제 70주년이 됐죠. 67년이 돼가지고 2010년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의장국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84년에 브루나이가 가입하고, 베트남이 95년 가입하고, 라오스, 미얀마가 97년 가입해서, 캄보디아가 99년 되니까, 실제로 아세안 10은 요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 빨간 글자가 넣게 됐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CMLV라고 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MLV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고, 분쟁이 많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되어서 아세안 10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처음에 설립된 게 사실상 지금 여러분 다 이제 기업하시느라고 관계되지만 이거 처음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67년이라고 보면 월남전이 한창 구속됐고 구정공세가 나오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남전만 생각을 하시지만 월남전에는 그렇게 일이 있었고 라오스에서도 또 이제 빠텔라오라 그래가지고 라오 반군이 있었고 태국 북부에서도 또 공산 게릴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부에도 공산 게릴라가 있었고 필리핀 남부에도 공산 게릴라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 나라 그 당시에 이제 왕정을 하고 있거나 혹은 민주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우리 얼라이언스를 하자라고 처음 시작한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89년에 소련하고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되니까 그런 위협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태도 국가가 변하는데 하면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시장 경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지금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됐죠. 정치적으로는 서로 무간섭주의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추구하는 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세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고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 열대 우림 지역이고 특징이 이제 많은 이제 자연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저개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10개 국가를 다 이름 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근데 10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필리핀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여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렇게 이제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이 이제 이래서, 주변 국가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에 인도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불렀죠. 인도 차이나 반도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여기라 그랬는데 인도와 중국의 중국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인도 차이나가 반도 되는 건 이유는 아니다. 정신 세계는 인도에서 왔고 불교 국가니까죠. 돈 따지는 거는 중국에서 배웠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중국식으로 하는 걸 배워서 하나 이제 한상들이 많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느슨한 사고방식 이런 건 다 더운 인도에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보통 이렇게 아세안 얘기가 둘로 나눠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륙부하고 이쪽에 인도네시아 중심에 보르네오 섬하고 수마트라 자바 섬을 두 섬으로 나누고 필리핀까지 합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업 지출하는 베트남은 대륙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고 대표적인 게 우리 입장에서 대표적인 거지 거기 입장에서 대표적인 건 아니고요. 도서부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거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세안을 얘기할 때 이제 중국식하고 이제 계속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얘기가 되는데 인구가 한 6억 5천만 명이 되면 중국의 반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아세안이라는 게 통상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아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 아세안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 뭐냐. 일단 종교가 다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캐토릭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는 신교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 큰 문제 없이 이제 아우러 살아가는데 이 나라 사회에서는 나라가 이제 특징을 갖죠. 이제 베트남이 유명한 대승불교 국가고 이쪽 사람한테 대승이라 그래서 이쪽에서 소승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기분 나빠져. 대소할 때 우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쪽 베트남 서쪽으로는 상자부 불교 국가가 되고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브루나이까지 이제 이슬람이고. 필리핀은 캐토릭이고 이렇게 다른 종교가 붙어 있었으니까 저 위에 써있는 대로 만약에 이게 중동 같았으면 벌써 매일 폭탄이 터지면서 죽고 나가고 사람이 터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바깥에서 온 종교고 자기네들에서 내재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온 종교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지독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중동 사람, 그게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덜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이제 미얀마 양곤의 쉐다건 파우더인데 이게 한 98m쯤 되거든요. 때에 따라 어느 책에 따라서는 95m, 8m인데 이 위에 붙어 있는 게 금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금판을 합하면 이제 그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금 양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을 팔면 좀 저게 더 많고, 한국은행이 금을 더 사들이면 저게 더 크고, 뭐 그렇게 되는 대판인데, 이 금판이 있는데, 영국인이 미얀마를 갖다가 다스리면, 100년을 다스리면서도 이거는 못 건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불심이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이제 짜오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메콩강 하류에 캄보디아 접경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 가도 이제 관음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이제 관음각, 그 관음각이 있고, 브루나이의 모스크가, 술탄의 모스크가 있고, 필리핀의 대성당이 있어서 이 네 가지 상징이 다른 서른 종교가 굴러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전쟁 안 하고 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이해요.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서로 다른데, 근데 그게 아세안으로 뭉쳤다는 게 또 아주 신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봐도 달라요. 미얀마는 이제 리퍼블릭 오브 유니언 미얀마는 대통령제라고 있고, 싱가포르는 이제 공화국인데 의원 내각제면서 수상이고, 필리핀 대통령이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고 주석이고, 라오스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대통령이고, 말레이시아는 술탄이 있습니다. 말레이 국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탄제가 돼 있고, 태국은 이제 킹덤 오브 이제 타일랜드고요. 캄보디아도 킹덤 오브 타일. 사실 이 나라의 국호를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국호만 제대로 알아도 그 나라가 정치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냐를 조금씩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특징이 아세안 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정은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걸,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형태의 독재 국가고 서로 다른 형태의 덜 민주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남과 남을 정치 체제를 관리하게 되면 이 협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아세안 불간섭주의를 하고 아세안 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너네 나라가 어쩌다든가 거기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이제 강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세안 엑스 프린스플이라고 있어요. 아세안이 각종 10개 나라가 회의를 할 때 하는 얘기면 마이너스 X라는 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나온 처음 1980년에 도입된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합의 사항을 이해할 때 마이너스 X, 준비된 국가는 하고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천천히 한다. 아세안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 캄보디아였다. 그러면 9개 국가는 이걸 시행하되 캄보디아는 유예. 유예를 해주되 단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제안서를 내고, 그러면 통과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세안 내 협의사항은 아세안 마이너스 X 프린스플이라 해서, 그러니까 아세안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문 뉴스에서 아세안이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10개 나라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프린스플에 의해서 양어 사항의 유예 사항은 무슨 나라는 몇 년도까지 한다. 저는 이제 금융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세안 이제 뱅킹 마켓 인터그레이션 프로젝트를 갖다가 한 7, 8년 전에 해서 아세안 중앙은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자, 준비된 나라가 몇 개냐? 아세안 5가 그래도 1인당 소득이 좀 높고 경제 규모도 크니까 하자. 그러면 5가 먼저 하고 마이너스 X 5 국가는 천천히 하자. 단, 그럼 라오스, 너는 언제까지 이걸 할래? 마이너스 X, 우리는 3년 후에, 17년 후에 계획서를 내고 통과되면서, 그러면서 했다 그러는 게 아세안이 통합을 했다는 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세안이 뭘 했다, 한 가지로 통일이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했다 그래서 10개 나라가 다 그렇게 움직이냐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마이너스 X 프린스플이 돼 있고, 마이너스 X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가서 안 되는 국가는 되는 국가를 따라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협력이라든가 이런 상황 개념하고는 다르죠. 이제 한국이랑 이게 동북아 사람들은 한다 그러면 다 같이 한다. 그게 협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협의가 아닌 거죠.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천천히 가서 한다. 단 그게 계획서가 됐고, 그럼 나중에 그 계획서를 따지지 않고, 또 잘 따지지 않아요. 너 5년 후에 한다고 왜 안 했어? 이렇게 따지는 나라 없습니다.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나라예요,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보면, 10세기에는 앙코르, 지금은 이제 시엠립이죠. 시엠립 지역의 앙코르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었고, 16세기에 이제 미얀마의 땅우 왕조가 또 이렇게 파랗게 한번 점령한 적이 있고, 18세기에 이제 아유타야가 좀 컸고, 이제 라오스가 또 이렇게, 이 세 개가 합해서 란쌍 왕국이었는데, 나중에 세 개로 구분이 됐거든요. 19세기에 또 태국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쪽이 프랑스형, 이쪽이 영국령.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 나름대로 한 번씩 폼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내 영토가, 우리 독도 얘기하구나, 우리 무슨 대응이었대, 저 땅 우리 땅이었다든가 이 땅 우리 땅이었다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200년 전에는 내 땅이었고 500년 전에는 쟤네 땅이었고 700년 전에는 누구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살자.
그 입장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 한번 공통적으로 고생했던 게 이제 저 유럽 사람이 와서 다 한번 공통적으로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있는 대로 살자. 여기서 우리가 너 300년 전에 저게 내 땅이었다 그러고 뭐 저게 우리 민족이 더 살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통하지 않는다.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그 라오스에 보면 이제 라오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비엔티엔이거든요. 여기가. 메콩강 하류 여기가 비엔티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면 이제 항상 사람들이 여기 비엔티엔이 왜 여기가 수도가 됐어? 그럼 이제 이 시대의 비엔티엔이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된 거예요. 여기가 여기쯤에 킹덤 오브 비엔티엔 때 라오스의 수도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시대에는 자기 나라 한가운데였는데 지금은 여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강 하나 건너서 세상에 어떤 나라 수도를 만들 때 강 하나 건너서 다른 나라 땅이 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 하나 메콩강 건너면 바로 저희가 이제 태국의 농가이라는 데인데 그 농가에 바로 가면 뭐 폭탄 하나 던지면 그냥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뭐냐 하면 이럴 때 땅이었는데 이때 태국이 힘이 좀 세질 때 여기를 다 점령을 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영토를 나누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라오스가 돼 있는 거거든요. 한때 라오스 사람 얘기하면 이쪽 지방 사람들은 다 라오스 사람이었다고요. 다 친척이고 관계되고 말도 똑같고 그런 사람애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종교 문제라든가 혹은 이렇게 과거 역사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만하자라는 대로 아주 전쟁에는 지겨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난 일인데 이게 이제 이게 시바신입니다. 이게 시바신님이 여기 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시바신인데 여러분이 이제 크메르 아까 앙코르와트라고 얘기를 하면 앙코르와트 이제 CM님 다 가봤겠지만 앙코르와트가 불교 신전이 아니에요. 힌두교 신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앙코르의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힌두에서 불교로 갔다가 그때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가 다시 힌두로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겪는데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 힌두교에서 앙코르와트에 있던 걸 갖다가 태국의 아유타야가 힘이 좀 세질 때 거기를 점령을 하고 이걸 갖고 와요. 그러다가 이제 버마 아까 그 다운우 왕조가 힘이 세게 또 태국 아유타야를 점령을 해서 불태운 다음에 그걸 또 갖고 온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얀마 저기 저 만달레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제2도시죠. 그 도시에 가면 이 마하무니 사원에 가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살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캄보디아 사람이 저거 내 거라고 내 물건 내놔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 굉장히 그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저거 뭐 500년 전에 우리 거 갖고 왔던 거 임진왜란 때 갖고 왔던 거 내놔라부터 있어서 강점기 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되는 게 없어요.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앙코르 9세기 10세기 캄보디아 앙코르 육대 가면 이게 엄청나죠. 바이언 사원에 가면 사람 크기가 이만한데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크기의 도시를 만들었고 미얀마 바간에 가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2,500개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생각하는 다보탑 석가탑보다 엄청난 규모의 큰 규모가 그렇게 많고 인도네시아 보르부도 이게 세계 3대 불교 사원 중에 하나 이게 피라미드거든요. 거의 올라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유타야에 있는 이 사원을 보면요. 다들 자기들을 무슨 얘기하냐면,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났던 나라다. 그 정도의 자부심은 다 갖고 있다. 우리도가 사실 이렇게 한국이 잘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거든요. 우리가 한때 잘 살았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에 뭘 전해줬다든가, 우리 고려 때 뭘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걸 자랑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부심은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냐 없냐는 조금 다른 문제고,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게 문화적인 얘기, 경제를 보면요. 1인당 소득이 한 4,000달러지만 이게 좀 보시면 좀 차이가 있고 쉽게 여기서 한 6억 한 5천 명쯤 만 명이 되니까 중국 인구의 한 반쯤 되고 심각한 자산소득 분배 물퉁이 이게 이제 같은 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차이가 지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일 빠른 나라고 젊은 나라 중위수가 30세 이하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죠. 항상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1인당 소득이고, 이 꺾은선 그래프가 이제 인구거든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한 6만 불에 가까운 싱가포르가 있고, 2,000불도 안 되는 이런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있는 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인구로 보면 싱가포르는 600만 밖에 되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한 2억 5천만 명이 되는데 소득은 낮고 이렇게 다양하게 인구와 소득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세안이라는 통치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다. 인종 다르죠. 언어 다 다르죠. 종교 다 다르지. 경제 규모 다르지. 소득 수준 다 다르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서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협력에 이제 재미난 말이 있어요. 협력이 주는 아세안이 준다.
아세안은 항상 운전석이다. 이번에 남북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판을 깨는 뭘 발표를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북의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운전석에 누가 앉냐, 누가 운전을 하고 움직이냐를 갖고 뭐 한국이 하냐 안 하냐를 갖고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오는 단어입니다. 아세안은 대외 경제 협력을 할 때 드라이버 시트에 아세안이 항상 앉는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대외 협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 아세안이 중국하고 협력할 때, 미국하고 협력할 때, 혹은 인도하고 협력할 때, 혹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할 때 아세안은 항상 운전석에 앉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요. 왜냐? 10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항상 인조이 합니다. 10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10대 1로 시진핑하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10대 1로 싸울 때는 아세안이 이기고 단지 1대 1로 볼 때는 시진핑한테 꼼짝을 못하고. 네, 그런 공통적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아주 오랜 식민지 경험이에요. 다들 200~300년을 식민지 외국 고생을 해, 서양 사람들한테 고생을 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너무나 잘 깨어다니는 민족 사람.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끼리 뭉쳐서 뭘 하자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조금 주더라도 우리가 뭉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를 뼛속까지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재미난 걸 보면 이제 싱가포르가 뭐 58,000달러로 이제 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마리나 베이가 있고 마리나 베이 꼭 이쪽에서 보면 이 사진이고 저 위에서 보면 이제 파이낸셜 블록이 나오죠. 58,000불이면 우리나라 소득의 1인당 소득이 2배가 되는 그런 나라인데 바로 옆에 몇 이제 비행기로 한 2시간 가는 베트남의 짜오덕의 그 메콩강 하류에 이게 까오랑 수상시장이라는데 이게 이제 배에서 이게 야채를 파는 거거든요. 과일하고.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바나나가 붙어 있으면 이 배는 바나나를 파는 겁니다고 여기에 이제 무가 붙어 있으면 우리 배는 무를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까오랑 시장에 이제 아침 새벽에 나가면 한 5시 정도부터 열리면서 배가 한 100척 정도가 이상 있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나룻배를 타고 가서 아침 시장을 보죠. 이 시장을 본 사람들이 되게 누구냐 하면 동네 조그만 과일상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 배 타러 나가가지고 여기 가서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데 베트남의 요 노젓는 그 여자분한테 이제 당신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나는 모터 달린 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2, 3일에 한 번씩 노져가면서 메콩강 그 큰 강을 갔다가 거슬러 가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까오랑수장에서 이렇게 있고 이게 공존하는 게 이제 동남아라고 보시면 돼요.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워낙, 그러니까 특수하게 굶어 죽은 적이 몇 번 있어요. 특수하게. 한 번에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을 했을 때 하도 쌀을 많이 갖고 가가지고 베트남에서 한번 굶어 죽은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공산화가 된 다음에 집단 농장 체제에서 한번 조금 식량이 부족한 적이 있었고, 그 2번을 빼고는 역사상 굶어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콩 델타에 이제 메콩강 하류 끝없이 보이는 평야하고 생산은 이모작 이상을 하고, 이렇게 평야가 되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1년에 한 번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겨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1년에 하고, 이 PPP 기준인 소득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들이 먹고 사용하는 모든 생산하는 물건을 갖다가 베트남 가격으로 만들어가지고 환율을 변환한 게 이제 1인당 소득 달러로 얘기를 하는데 이 PPP 기준이란 말은 그 똑같은 물건을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얼마가 됐을까? 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걸 바꾸는 걸 PPP 기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 소득보다 한 3배 정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이 2,500불이다. 근데 그걸 PPP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 물건을 사려면 돈이 얼마 들까라고 보면 7,500달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인당 소득이 한 3만 불쯤 되는데 PPP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30% 더 더해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되는 거 보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3배 정도를 누리게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굉장히 잘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겨울 옷이 필요 없죠. 근데 베트남에서 옛날에 한번 제가 이제 시골 마을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호치민 시티에서 쇼핑몰을 하는 30대 초반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네 여자가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여자 옷을 네가 파냐? 그러니까 자기가 판대요. 근데 한국 사람, 우리는 쇼핑몰을 하면은 일단은 계절마다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고 패션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호지민 시티는 1년 내내 30도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 옷만 파니까. 우리는 코트를 팔아야 될 때가 있고 뭘 팔아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가 넓어야 되니까 옷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게 뭐 내가 산 옷장이냐 아니면 북박이냐 그 차이 있지, 옷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겨울옷은 넣어야 되고 여름옷 넣어야 되고 시절도 바꿔가면서 패션이 생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를 잘 지는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음하고 이제 난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1년 내에 30도니까 그 필요 없죠. 다만 에어컨을 이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에어컨을 설치한 지가 10년, 20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해진 소득보다 훨씬 잘 산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갖고 우리는 겨울 난방을 위해서 집 짓는 게 이게 3배일 돈을 그 사람들은 즐겁게 쓰고 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숫자를 갖고 보면 소득으로 보면 잘 살고 있다라는 걸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재미있는 사건인데 메콩 델타에 이제 이 호지민 시티죠. 사이공에서부터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이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같은 순간에 보이는 이게 사진 조금 이게 이렇게 됐지만 같은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봄에는 못 심고 봄에 이제 밭을 갈고 지금쯤 모내기를 하고 김을 맨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한다고 머릿속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게 1년 내내 돌아가니까. 산모작이 가능한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 모내기를 한 벌판 바로 옆에 또 추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 여기 계신 기업인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1년에 3번을 농사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캘린더 데이로 봅시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하자. 1, 2, 3, 4. 해가지고 한 사이클 마치고, 5, 6, 7, 8 또 한 사이클 마치고 9, 10, 11, 12 하면 3번 내면 한 번에 내가 뭐 몇 톤을 만들고 몇 가마를 만드는데 3배를 하면 돈을 얼마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해본 적은 이지 21세기에 와서 아주 최근이고 대부분이 어떻게 서냐.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자. 그 농사를 지었다가 먹으면 넉 달이 들린다면 넉 달 농사를 쳐요. 그럼 먹으면 이거 갖고 내가 넉 달을 먹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넉 달을 놀자. 그 다음에 또 짓자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짓는 사이클이 그렇게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1년에 3번 농사를 지어서 내가 한 번 농사 지은 거로 1년을 먹으면 나머지 2번을 팔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사방 2,000km에 다 나 같은 사람만 사면 팔 데가 없거든요. 팔 데가 없잖아요, 팔 데가. 지금은 뭐 배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뭐 멀리 가서 한국에 산다. 한국 사람도 저거 먹지 않죠. 맛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판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바나나가 있다. 매일 바나나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TV 무슨 뭐 여행 가는 프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아, 이 사람들은 참 뭐 자연 순화적인 사람이다. 자기가 먹을 만큼 바나나를 따서 먹고 먹을 만큼 망고를 따서 먹는다. 그거 당연하죠. 왜? 망고를 더 따면 어떻게 되냐? 썩죠. 자기가 망고를 먹을 수 있냐? 하루에 한 개인데 집 뒤에 널려. 그럼 10개를 사가지고 내가 집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썩어서 버려요. 그건 낭비라고. 자기 자신은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하루에 한 개, 10,000개 따는 게 자기한테 가장 합리적인 행위고 그 다음에 망고를 낭비하지 않는 행위로 그렇게 하는 거죠. 21세기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그걸 냉장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갖다 팔면 돈을 벌겠다는 사고방식이 들어온 건 지금부터 10년도 안 되고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망고를 본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베트남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돌 델몬트 회사가 거기 가서 한 거지. 그래서 도리나 델몬트가 가서 그럼 마크가 다 그렇게 붙여있지 거기 로컬 브랜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수천 년 동안 합리적으로 사고방식에 따르면 나는 1년에 한 번 반 정도 농사를 짓고 사는 거다. 나는 어떻게 되냐 망고를 갖다 하루에 한 개 반을 따서 먹는 거다라고 생활 습관을 하고 다른데 산업화가 되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갖다 파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교통산이 인프라가 수요가 늘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이 나라 성장의 가장 큰 이제 제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프놈펜에 있는 여러분이 알기는 봉제공장이라고 프놈펜 얘기하고 이제 베트남의 공제공장이라고 여기 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이제 이 사람 1인당 소득이 한 150불에서 200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시킵니다. 그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뭐 전 6시까지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친구들이 돈을 벌죠. 그럼 이제 시엠립에 가보면 이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라는 큰 도시에 가보면 이게 툭툭이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툭툭이 기사 하루에 얼마를 버냐 하면 보통 호텔에서부터 여기 펍 스트리트 같은 하면서 뭐 보통 5불에서 7불 정도를 한 번 해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 2번을 하면은 이 사람이 15불에서 20불을 벌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달에 20불을 하게 되면 한 2, 300불을 벌고 1년치로 하면 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나 이 툭툭이 기사가 하루에 2번을 태우고 관광객을 태우느냐 임금이 비슷하다고요. 그럼 합리적인 선택에 의하면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겠어요? 이게 낫지. 그 다음에 툭툭이가 좀 발전하면 이 사람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조그만 택시를 하나 운영할 생각을 하든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게으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편하게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다 아침에 호텔 앞에 가서 뭐 자기 앉아서 누워있다가
그럼 앉아서 기다리다가 손님 한번 외국인으로 오거나 태우고 한번 태우고 시내 갔다가 또 거기서 이렇게 친구들 여기서 뭐 카드 놀이 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순서에서 태우면 이게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편하게 우리는 저런 게 이런 관광이라는 게 아니 남북한 대립 상태에 누가 관광을 하러 오겠어요? 60, 70년대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는 다 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는 충분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벌 수 있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근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라는 얘기가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이렇게 해야지 지식이 축적이 되고 여기서 일하는 직공 중에 하나가 좀 더 고급 기술을 배우고 그 중에 하나 경영 기술을 배워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힘든 그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얘기하거든. 뭐 조금만 잘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답답하지 않다고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프놈펜부터 이제 시엠립으로 가는 이제 버스를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에 보면 이게 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손님은 거의 없는데 직원이 6명이 이제 우리 같으면 상상을 얘기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커피 한 잔이 얼마냐면 아이스트 커피 2,000리알이거든요. 2,000리알이면 3,000리알이 1달러니까 한 7, 800원. 7, 800원 커피 파는데 직원이 이렇게 손님이라고 서양인 한 명. 뭐 1인 구조로 돼 있어도 이게 이제 시엠립에 있는 대박식당이라는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인데 고기 하나 굽는데 5명이 있죠. 우리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워낙 싸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서비스 한국 사람들이 서비스 까다로우니까 한국 사람한테 고기 고다 갖다 줄 때 네 잘해줘라 그리고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구라고 다 해서 5명 그래도 잘 못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요. 긴장을 해보고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방콕에 아까 이제 그 협회장 말씀하셨는데 방콕에 이제 후안후풍이라고 이제 우리 같으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 가면 이제 기차입니다. 태국의 기차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레트로 만든 이제 좀 엉성한 건물인데 방콕의 다른 건물 이런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기차 에어컨도 안 나옵니다.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한 30년 전하고 비슷해요. 여기 선풍기 있고 물론 에어컨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 왜 안캔 낙후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태국이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연간 2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200만 대면 세계 12위, 2위 됩니다. 우리에 비하면 좀 작긴 하지만. 엄청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태국 브랜드 자동차는 또 없어요. 다 알다시피 일본의 이제 도요타, 혼다, 닛산을 다 여기서 만들거든요, 동남아를. 우리 동남아에 한국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그럼 이제 태국 이제 80년대 그 중반에 그 엔화가 강세를 피워서 이제 그 플라자 협정, 미국에서 플라자 협정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하도 크니까 G7 재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죠. 하면서 무역 적자가 큰 독일의 그 당시에 마르크하고 일본의 엔화 환율을 갖다가 2배로 올려라. 라고 협의를 한 다음에 2배로 올려서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무슨 얘기냐면 86년도, 7년도 환율이 2배가 되니까 반으로 줄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땐 반으로 되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이제 일본의 공장을 해외로 보내는데 그 해외로 보내면서 어디다 자동차 공장을 짓냐?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방콕으로 가게 됩니다. 태국으로 가는데 이제 태국에 가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요건은 이제 있었지만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야, 그러면 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좋다.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팔자. 그것까지는 됐는데 안정적인 수요가 날라 그러면 태국도 자동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태국 사람한테 자동차를 공짜로 줄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자이카가 등장을 하죠. 태국의 도로를 닦아주자. 여러분 알다시피 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고속도로를 갖다가 이게 시골 고속도로 이게 미얀마 국경 근처에 있는 서부 산간 도로도 있고 이게 고속도로를 닦아줘요. 그거 닦아주니까 태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동 공장 세워서 고용 해결해줘. 인프라를 다 닦아줘서 차달 다니게 해피하죠. 그러니까 태국도 해피하고 일본도 해피하고. 근데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결과는 나타났죠. 뭐냐? 태국 브랜드 자동차 회사는 하나도 없고 일본 자동차 공장은 다 태국에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태국 사람들이 현황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아까 이제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계획은 다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끼리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뭘 열심히.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휴먼 리소스의 가장 큰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세안이 통합이 되면서 등장한 게 이제 그럼 철도를 해보자. 아까 이게 철도가 열악하니까
철도 해보자 했더니 이제 또 구원투수가 등장을 하죠. 야, 우리가 놔줄게 하고 이제 중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놔줄게. 그래서 중국이 등장을 해서 이 까만 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졌던 통하고 노란 게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게 인도차이나 반도의 철도를 중국이 놔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요거는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사실 이 싱가포르에서 기차를 타고 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거든요. 유럽까지 갈 수 있는데 불과 여기 요 몇 킬로, 요거 한 60킬로, 요거 한 60킬로가 안 돼가지고 안 간다.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아세안이 통합됐다 그러면, 야, 이거 한 60킬로만 놔주면 여기서부터 기차가 쭉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물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뭐 남북 문제 지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지 우리가 철도를 못 놓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직도 못 놓고 있다고요. 여기가.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뭐냐, 급한 게 없어요. 그 두 나라가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하부대 얘기는 뭐냐, 베트남 얘기는 뭐냐, 누가 좀 놔달라. 어떤 나라, 선진국에서 좀 와서 놔달라는 얘기 지들끼리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혜국이 누구냐? 말레이시아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된다. 그러면 같이 해서 뭘 하자. 아직까지 협력상으로는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얘기는 야 그럼 ADB에서 좀 해주라. 월드뱅크에서 좀 해주라. 뭐 이런 적입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그러고 뭐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너네가 와서 우리한테 뭐 기술 이전을 해주고 어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뭘 해주고 얘기했다면 아직 그 사람들 얘기가 야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이렇게 자동차도 놔주고 우리 공장 놔주고 다 잘 됐는데 기차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해주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여기서 이제 고속철도를 놓거나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고속철도로 이걸 기존 철도를 단선인 거를 여긴 새로 놓고 여긴 단선을 고속철도로 놓고 이게 태국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벌써 기술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KTX를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런 생각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중국에서 놔라. 우리는 서비스도 내가 하고 우리 그냥 편하게 타겠다. 그 다음에 피나 좀 받고. 중국 기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금 좀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하면서 기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뭘 해보겠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하면 이 사람들은 주고받는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상대방이 가져가고 내가 상대방을 갖고 오고 근데 협상에 익숙해 있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이 축적이 되고 발전을 하는데 저쪽 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소를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전쟁이 사라졌다. 어떤 한 10개, 10몇 개가 어떤 리전에서 분쟁이 사라진 나라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중동 다 그렇죠. 남미 뭐 국가 간에 다 많은데 여기는 좀 없다. 종교 신정 국가의 한계로 이제 종교와 정치가 상당히 분리돼 있고 한때 문명이 있었던 거니까 중산층이 이제 지식과 교육,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대개 해안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대외 개방을 통하고 있고 이미 50년 이상 협력을 해봤기 때문에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하냐. 야, 협력하니까 좀 손해보는 건 없더라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어.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일본의 경제학자가 만든 좀 기분 나쁜 그림이기도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기러기 떼가 몰려가는 식으로 앞에 리더가 있고 뒤에 팔로워가 있어가지고 산업을 이렇게 넘겨준다. 실제로 이 포타이거스라고 70년대 나온 한국 이 국가가 일본에 넘겨준 산업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넘겨준 산업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보면 맞아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산업에서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다, 디스플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고, 항만 시설은 어떠냐? 그거는 일본이 훨씬 앞섰는데 지금 싱가포르가 훨씬 앞서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대충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가는 국가가 신규 산업을 창출하고 리드를 하고, 뒤에 가는 국가는 그거를 따라 받아줘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 모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실 잘 움직여졌어요. 한국이. 이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보면 60년대 이게 한 40% 농업하던 놈이 지금 줄고, 이 서비스업이 한 40% 좀 넘던 게 지금 60%가 넘었고, 이게 산업구조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여기 하시는 분 대부분이 알지만, 옛날 얘기 보면 거의 뭐 이게 이제 섬유 이게 한 60% 하던 놈들이 지금은 이쪽이 금속 일반 기계 하시는 전자 반도체 하시는 분이 이제 60, 70%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아세안 사람한테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를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구 구성을 이건 더 놀라죠. 한 60%가 농사이던 사람이 지금 뭐 거의 5%밖에 노인밖에 없는 시골에 가면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삼합해 했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어필이 되는 겁니다. 너들도 할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을 보였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는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런 나라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이게 이제 아세안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미들인컴 트랩, 중진국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잘 보면 1인당 소득을 보면 여기 우리는 내려왔다가 이제 경제 위기 때 한 번 떨어지고 금방 올라왔고 2008년 위기 때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통과하는데 한 10년이 걸려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타일랜드 얘기인데 이렇게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이 지식 축적이고 한국의 경험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해라. 우리가 주정원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배우는 게 이게 트랩을 갖다가 하는 거라고 정부 부처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 사람들이 트랩 2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가장 큰 트랩 요새 이제 이번에 선거로 바뀌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정부 부패 문제가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10년째, 5, 6년째 1인당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경제공동체 이제 2003년에 선언을 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야 이걸 만들자라고 선언해서 2015년 12월에 이제 선언을 직접 하면 진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들었다는 의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아세안-X 프린시플에서 어떤 나라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그 공통점이 있고요. 이제 결국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게 생산 분업 효과. 이거 하나 때문에 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 뭐 가장 여러분 베트남 많이 가시는데 여기 이 호지민 시티하고 여기 하노이하고 두 개가 하나는 뭐 정치 수도 경제 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8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뭐 물류를 주고받느냐 하는 거 길도 이게 단선이에요. 철도도 단선이고 고속도로도 없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보통 한 이틀 걸리니까 그거 하느니 한 300km 있는 캄보디아하고 하는 게 낫죠. 이게 낫죠. 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입장을 봐서 자기네가 인도 차이나 봤는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물류가 다 여기 지나가니까 괜찮고 이쪽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하고 커넥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내륙에서 이 정글 속에 고속도로를 뚫고 뭘 하느니 차라리 이게 편한 거죠. 여기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식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느끼기 시작한 과거에는 왜 그랬냐면 이 베트남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뭐 여행을 버스 타고 가면 다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강릉에서부터 여러분 포항 가시다가 느끼는 보면 그 새벽 산맥이 쭉 있는 식으로 여기 그대로 산맥이거든요. 요게 여기 길가 요 50km밖에 안 돼요. 여기는 산맥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밖에 날 수가 없어요. 길이 여긴 다 정글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서 고속도로 하나만 여기 이렇게 몇 개를 뚫어 놓으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훨씬 가깝더라. 고속도로와 도로가 없던 시대에는 이게 더 가까워서 이 정글을 넘어가기 힘들었는데 이 정글을 넘어가게 되니까 길 하나만 뚫으면 이게 더 낫더라. 라는 간단한 이유 때문에 간단히 서로 이제 통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규모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효과를 이제 늘리게 됐고 한 번 더 해보니까 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이제 통관 서비스를 없애자. 싱글 윈도우라서 통관 서비스 통합하자. 뭐 뇌물 받고 뭐 하든가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관 서비스 서류.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 다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까지 가려면 다낭에서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가지고 태국을 지나서 미얀마까지 가는 4개의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통관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서 가야 되는 걸 서류를 통합하자. 뭐 이런 거. 그게 첫 번째가 됐고 두 번째는 그럼 컴퓨터 파일로 이동을 시키자. 뭐 그게 또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과거에 이렇게 갔던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를 인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또 인도양으로 곧바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가지 이득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봐서, 그걸 커넥티비티라고 그럽니다. 이게 통관 서비스라는 걸 했고, 금융자율에서 여기저기 금융기관을 편하게 빌리고, 커넥티비티, 서로 연관하는 그 도로 통신망을 개선을 하고, 물건을 사서 팔려면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으니까 하고, 각종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코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점수 몇 점까지 했냐 그랬더니 뭐 2013년까지 82%고 그다음부터 발표를 안 해. 왜 발표를 안 하냐면 자기들이 한 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은 이 정도는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항호 관세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거의 0%에 다 갔고요. 이게 비과세 장벽은 좀 있어요. 왜 그러면 예를 들자면 태국은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라오스는 오른쪽으로 가고부터 시작해서 볼티지가 서로 다르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비과세 장벽 몇 가지가 이제 많은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그래프인데
한 25년 동안 경제 성장률 IMF에서 나온 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0년, 한 6, 7년, 앞으로 5년을 갖다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중국을 제외합니다. 동북아의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쪽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다는 거 플러스 제일 안정적이야.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선 비즈니스 사이클상 이제 침체가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사이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평균을 내봤더니 제일 높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럼 앞으로 비전 있는 나라가 뭐 있냐? 가만히 찾아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이거 2% 3%면 뭐 제일 많이 했다는 국가고 유럽도 2% 3%면 그러고요. 동북아에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고령화가 되면서 2% 3%면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지역에 이제 중국이 하나 남고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치고받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아프리카는 아직 국가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종족 간의 분쟁이 많고 해서 뭐 자원 개발밖에는 지금 되는 게 없고 이런 나라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은 게 인도하고 동남아인데 제가 인도를 한 달 이제 배낭 메고 다니면서 이제 느낀 점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간섭, 카스트 제도라는 것부터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 이런 걸 생각해보고 신뢰성 이런 걸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진짜 뭘 하나 물건 그러니까 동네 길거리에서 물 한 병 사러 들어갈 때마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저놈이 나한테 얼마를 뒤집어 씌울까. 이 고생을 하면서 물 한 병을 사야 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바지 같은 옷을 사야 되잖아요. 옷을 사다 보면 이 사람 또 나한테 얼마를 또 바가지를 씌울까.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하도 살다 보니까 인도 사람한테 지금 학을 띄워가지고 제가 그랬고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몇백만의 200천만의 인구를 운영해본 경험들이 다들 갖고 있고 정치 체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 경험이 없거든요. 인도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통일한 나라가 누구냐? 그건 알다시피 이제 그때 왕이 누구냐? 퀸 빅토리아죠. 인도를 통일했던 왕은 그 이전에 통일했던 무굴 왕국인데 무굴 왕국은 아시다시피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옛날 BC 2세기에 이제 통일했던 상황이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제도라든가 통합이 돼서 해봤던 게 동남아 사람들이 어쨌든 5천만, 7천만, 3천만을 갖다가 운영해본 국가가 경험이 있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걸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아세안이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 오달수라는 사람을 여기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요새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진을 못 붙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 1,000만이 넘는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억 명을 갖다가 자기가 관객을 모았다는 사람인데 알다시피 이 빨간 이게 다 나왔거든 자기가 다 합하면 1억이 넘은 유일한 배우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주연은 아니죠. 아세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아니까 그러니까 세계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과 한국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할 때 경제 규모는 한국이 작고 이제 아세안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세안이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소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모였으면 자기들은 감초처럼 어디든지 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근데 아세안이 한중일 경제 삼국지가 이제 벌어진다. 삼국지라는 표현 이제 우리가 같으면 이제 위오촉 중에 삼국지 중에 위오촉 중에 가장 힘이 약한 게 이제 총나라였잖아요. 인구.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땅에 한 10%밖에 차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제갈공명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옆에 나라들이 이제 골치 아팠던 그런 나라가 이제 약간 한국이 그런 나라죠. 이 아세안과 이제 한중일 삼국지를 본다 그러면 중국이 2위고 세계가 3위보다 우리는 일본 경제 경무에 한 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경제 상대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가서 붙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왼쪽 손을 드냐 오른쪽 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바뀌고. 서로 경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아세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이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 얘기 제일 먼저 해요. 너는 영어로 제가 죄송하지만 말하자면 non-threatening country다.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너네가 가서 우리를 지배할 것도 아니고 너네가 가서 우리나라 산업을 다 뭉갤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도배를 할 것도 아니다. 단지 너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정 부분을 뜯어먹고 갈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정도는 우리가 만만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왔을 때는 우리 생각엔 여러분이 뭐 일본이 우리가 어떻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오면 일본은 한때 자기들을 다스렸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을 골치 아프게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왔을 때는 얘기가 너는 우리가 일정 수를 주면 너는 나한테 일정 수를 줄 것이기 때문에 내고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이게 가장 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보는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뭐 한류 어쩌고저쩌고는 젊은이들 얘기고 정치가들과 경제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은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플러스 원,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원,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6 하면 요 6나라. 동아시아 정상회의하면 여기다 이제 뭐 미국, 러시아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세안이 항상 운전석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남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북미 회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냐? 꼭 뭘 얘기하냐? 아세안 플러스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세안이 중국 시진핑하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는 아세안 플러스 원의 하나예요. 트럼프하고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아세안 플러스 원의 하나. 이렇게 모든 걸 아세안 중심으로 보지, 뭐 미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이렇게 보질 않아요. 아세안 플러스 원,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알다시피 중국이 이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내륙을 해봐야 되는데 내륙 개선해서 여기서 뭐 시안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느니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면 인도양으로 가서 직접 가는데 뭘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륙 지방 개방에 아세안이 특히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국으로 직접 내려가도 되고. 일본 입장으로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전하게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행동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이 남쪽을 두고 중국의 남북과 일본의 동서가 이제 붙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원하는 사업은 다 이쪽 동서로 가는 고속도로 사업이고 중국이 지원하는 사람은 다 남북으로 가는 고속도로 사업과 철도 사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뭐 하냐? 그럼 여기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시면, 베트남 여기 많이 가보시겠지만, 호지민 시티에 가보면 지하철 놓고 있잖아요? 그 지하철 누가 놔주냐? 자이카가 놔주고 있잖아요. 그 베트남 메콩 델타에 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우리 이제 4차선 고속도로 누가 놔줬냐? 그 일본이 다 놔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공장 지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일본 사람들이 불평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베트남에 한 1인당 소득 한 3,000불 되는, 2,500불 되는 나라에서 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색은 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겠는데, 고속도로 놓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잘 놔주고 물류센터 계산하면 한국 사람이 와서 기업하고 이제 찾아가는 형태가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베트남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중국하고 대항을 하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베트남 사람, 그래서 뭐, 하노이에도 이제, 경전철 놓고, 베트남의 많은 그 인프라를 개선할 때, 일본이 그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 어떻게 보죠? 여기 호이안, 다낭 밑에 이제 호이안은 조그만 도시에 가면, 호이안이 이제 16세기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그만, 항구였었는데, 거기 일본교라고 있어요, 가면.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16세기에 벌써 여기다가 베트남의 호이안에다가 다리를 세워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세우는. 자기 동네 일본 사람이 살았고 다가 있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 일본 사람들의 어떻게 집념이라 그런가요? 남쪽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려는 거는 수백 년 전부터 일본 사람이 했던 거고 지금도 역시 계속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많이 이제 아세안 하시는 분, 저도 뭐 기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저는 이제 은행 사람들이나 금융기관 사람 만나면 같이 일하면 힘들다. 이거 살쪽에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큰 거다. 이거. 상대에 대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나 혹은 뭐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태국 사람들하고 이제 사귀어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거기다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적응시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했던 모델이죠. 우리식의 공장을 메워서 거기 직원을 데리고 온 다음에 한국이 한식으로 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과가 안 나와요. 자, 왜 안 나오냐?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야, 우리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안 했다. 그게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얘기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해요. 동남아 연구하는 그 경제, 사회, 뭐 역사학자를 다 모였을 때, 동남아 다니면서 이제 기업가들 만나면 그 사람들 빨리 안 움직인다. 한국 사람 그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한 얘기 있어. 너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 동남아가 상시 한번 살아보셔. 에어컨 없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30도에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전기 안 들어온 미얀마에서 한 3일을 갔다가 이제 산골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바닥 근처죠. 정말 죽겠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안 들어가고 선풍기도 없으니까. 근데 날씨는 한 35도에서 7도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죽겠던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걸 갖다가 이제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니까 사실 긴장하고 집중하고 사람은 살질 않는다고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공장을 만들고 긴장하고 살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특수한 사람이죠. 20세기 후반에 이 정도의 나라를 단기간에 만든 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수한 사람인데 단일 민족이고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 5천만 명이 살고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지구 역사를 쭉 보세요. 지구본을 딱 넘어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한 인구 한 5천만 정도 사는 나라에서 한 가지 언어를 쓰고 민족이 똑같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뭘 갖다가 발전시키고 에너제틱하게 사고방식이 비슷하고 거의 없다고요. 근데 그거에서 했던 모델을 갖다가 저희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양성의 상황에서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 탁하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도 아세안인 게 자원이 많고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계속.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의 있는 사고방식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게 그죠. 자본만국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는 제 이제 사촌 누님이 지금 한 70 가까이 되신 누님이 이제 영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1980, 70년대 후반에. 그걸 갖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좀 완고하셔가지고 결혼식을 안 갔어요. 그 두고두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영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엔지니어를 하다가 한국에 무슨 뭐 와서 파견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나오면 우리 사촌님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더 이런 얘기하기 좀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영국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희 아버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아버님 표현에 따르면 서양 뭐 누구하고 결혼했다. 서양 뭐 누구하고 오락회하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나라가 세상에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주 무모하다는 식의 자존심. 근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무역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다든가 외국인하고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왜 그렇게 됐냐? 한번 이거 볼까요? 한번 왜 그러냐? 지금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무역을 했다 그러면 배 타고 나가면 되죠. 그 당시에는 모터가 없었고 전기기관이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바람으로 움직였거든요. 1년에 이쪽으로 바람 부는 게 한 2달, 저쪽으로 바람 부는 게 한 3달. 그럼 어떻게 돼? 한번 와서 살다가 가야 되죠. 이쪽에서부터 아라비아상인, 인도상인이 오면 여기 와서 물건을 주거나 몇 달 살아야 돼요.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과 이쪽 사람은 결혼을 하고 산다든가 혼혈이라든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용인하는 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이렇게 확대됐다가 우리는 뭐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역이 확대된 거다. 국별로 보면 이제 사실 베트남이 제일 많은 거로 돼 있고요. 16년 기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흑자 지역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하고 싱가포르가 되면서 이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자체보다는 중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이게 커나서 흑자가 돼서 그 얘기를 해요,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베트남 사람들이라든가 외국 사람, 베트남 아세안 사람 만나면 이제 너네들이 좀 뭐 좀 해주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많이 흑자를 갖고 가는데 좀 해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밸류체인 얘기, 이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아세안이 한국에서 하는 거면 한국에서 하는 게 되게 많고 주식 투자도 증권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로 이제 돼 있고 무역도 많이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재미나는 건데 한국한테 이제 아세안이 어떠냐? 중국 다음으로 무역 파트너다. 미국, 중국에서 3위의 투자 대상국이다. 한국 기업의 노동력 소스다. 우리 한국인이 한 600만, 700만을 가는 매년 간다. 그러면 700만이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 5천만 중에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은 다 아세안을 한번 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제일 많이 지어주는 국가다라고 이제 아세안이 중요한데 아세안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국, 너네는 중국, 일본, 미국, EU 다음에 한 5번째 무역 파트너고 투자로서도 똑같이 랭크가 되고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고 단 한류는 너네가 좀 특이하다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꾸로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이 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세안은 우리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나라고 한국은 아세안 입장에서 뭐 그저 그런 나라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한국 사람은 아세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세안 사람은 한국을 되게 알려고 노력해요. 이게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외교부라든가 혹은 문화관광 그쪽의 간사를 만나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문화의 흐름이라든가 이름이 한국에서 아세안으로만 흐르지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을 알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실제로 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프스의 뭐 하이디가 어쩌고 플란다스의 개는 다 알아도 아세안에서 나오는 설화 하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아무도 그냥 가서 다낭에 리조트 가가지고 며칠 푹 쉬고 오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입장이지 그 사회를 알려고 하는. 근데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세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아세안 사람들은 별거 아닌, 한국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또 이제 아까는 한국이 미들인컴 트랩을 극복했던 나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얘기하는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한국이, 이제 아세안이 천연 자원을 한국에 주면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어 주고 아세안은 최정재를 만들어서 세계에 소비하니까 아세안 입장으로 보면 계속 중간재를 한국에 수입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실하고 천을 한국에 수입해서 거기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삼성 같으면 이제 반도체하고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니까 아세안은 할 수 없이 한국에 계속 무역 적자를 나게 되고 한국 흑자를 나게 되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화두 중에 하나가 대일 무역 적자를 어떻게 계산하냐였잖아요. 일본서는 고급 부품에다가 우리가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던 게 70년대, 80년대였는데 그게 계속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대일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슬슬 그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 눈에 너무 구르지 말고 뭐 좀 가르쳐줘라. 시작을 해라라고 해요. 한국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흑자를 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예금한 다음에 아세안 기업이 다시 대출을 해줘서 아세안의 기업에 진행이 되는 이 구조, 이 두 가지의 이제 자금 흐름과 밸류 체인이 움직이면서 현재 아세안 내에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각국이 이게 조금 제가 좀 강인하지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을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많이 그려줍니다. 아세안 사람들 놓고 강행한테. 그러니까 53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제 처음으로 1인당 소득을 만든 다음부터 17년까지 이제 쭉 만들면 한 2만, 3만 불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세안은 어떻게 하냐. 쉽게 여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말레이시아는 한 10,000불쯤 되니까 우리 한 2000년대 초반하고 비슷하다. 태국은 지금 6,000불이니까 한 90년대 초반하고 비슷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이제 있고 IT 분야가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냐. 10개월. 아주 간단하게요. 물론 틀린 것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전쟁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아세안 사람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게 어딘지 잘 보세요. 이게 전차죠. 이게 남대문입니다. 이게 1949년도에 서울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아세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좋은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호지민 시티의 신라면인데 21,000동이죠. 이 나라의 꼬꼬미라는 이 라면은 이제 34,000동이니까 7배를 받고 있는데도 이게 또 팔리잖아요. 고부가 가치라는 게 이런 거죠. 비슷한 라면이 물론 이제 중량이 이게 좀 많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팔아야 되는 게 똑같은 물건을 팔면 안 되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서 7배를 받아도 실제로는 팔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흥미 주의 얘기가 여러분이 이제 베트남 여기 많이 가시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이 그럼 왜 우리한테 좋은가? 여러분 많이 뭐 제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저가 보는 입장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제일 먼저 이제 베트남 이게 베트남시 한가운데 가면 문묘라고 있어요. 문묘라고 우리 같으면 이제 국자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국자감이라고 그러면 고려 시대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충렬왕 때 지었던 그 학교, 대학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 국자감 자리에 문묘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베트남 사람은 이거 못 읽어요. 이게 한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급제한 사람들 이 명단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도 15세기, 16세기 이때 이미 우리 과거 시험 때 과거 시험 본 사람들의 이렇게 거기 나와요. 무슨 왕 몇 년도 몇 월에 과거 시험 봤을 때 명단. 급제자 누구 쭉 명단이 나와요.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가면 이렇게 책이 있고. 무슨 얘기냐? 이 국가를 갖다가 베트남 사람들은 벌써 5, 6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체제로 다녀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 어떻게 빠른 성장을 했냐면 다 얘기가 우리 유교식 사고방식의 상하 복종.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식 우리 사고방식과 믹스가 됐고 한자 문명을 돼가지고 빨리빨리 자본주의 이런 게 이제 한국을 성장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보면 이제 아주 이 비석에 이제 뭐죠? 거북이 위에 비석이 있는 것도 똑같고 한자로 된 책을 읽었던 것도 똑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걸 읽을 수 없고 제가 오히려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몇 년 몇 월에 뭐 누가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다고. 자기들은 한자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해서 찍었죠, 이게. 안락사. 절 이름이. 이 락자가 이게 저거거든요, 사자는. 이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호치민 시대의 모터사이클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기 가면 애들이 처음에 길을 못 건너요. 이게 이제 물밑이 빌려오니 모터사이클 때문에 길을 못 건너는데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 건너는데
하루 차이가 딱 나는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 문화인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어떻게 갔냐 했더니 이 사람은 뼛속부터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호치민에 있는 가장 명문 대학교인 호치민 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건물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코카콜라 사진하고 KFC가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본관 엘리베이터에 이거 찍었다가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학교가 뭐 근데 호지민 시대 명문 호지민 대학교의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찍혀놓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또 이제 저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모니터 있잖아요. 그 뭐 회사 가면 모니터 다 나오고 회사 소식 나오고 오늘 뭐 금융시장이 어쩌니 뭐 이렇게 다 주요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거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코카콜라 선전 이 KFC 선전만 하루 종일 돌아간다고. 그만큼 뼛속까지 자본주의가 뱉으면 사람들. 이게 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주의를 하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빨리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경험이 없었으면 돌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태국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큰데 우리나라의 이제 김 수출이 이제 2017년도에 1억 달러를 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5억 달러 넘었다 그래 났는데 주요 김 수출 중에 이게 태국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주로 이제 일본은 먹었고 중국에는 이제 김 먹었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한국 도포들 중심으로 이제 다 김을 먹었는데 작년에 특이하게 태국이 이제 16%를 간 거예요. 그 태국이 왜 어떻게 태국 사람이 먹었을까 했더니 태국 사람들이 한국 김을 이용한 과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게 맛있다거든요. 김과자. 맛있다 안 해, 맛있다. 그죠? 한국말로 써있고. 여기 슈퍼마켓에 이게 판다고요. 김과자, 이거 다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무슨 얘기냐면 태국 사람들이 이런 잔재주에 굉장히 능합니다. 여러 개를 경업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만드는 강한데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 엔진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지식이 축적돼서 할 수 있는 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김은 원래 추운 지방에서 나는 거고 겨울에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만들어서 잘 동남아에 팔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미얀마 수포니까. 태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얀마 가서 거기서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게 뭔가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우베인 다리인데 이게 세계 150년이 넘은 이제 나무 다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신소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갖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볍고 튼튼해서 멀리 비행기가 간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럼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신소재가 뭐였을까? 배.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돌아다니시니까 가볍고 튼튼한 나무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다리, 이제 만달레이라는 그 북부 도시에 우베인 다리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게 150년 됐거든요. 나무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그 유명한 티크 나무인데 붙여놨는데 이게 150년 동안 있어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볍고 튼튼한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민지가 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 거기 들어가서 그 배로 거기 있는 나무로 배를 만들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가 식민지가 되는 거죠. 가진 게 많으니까. 역사상 그래요. 가보면 되게 멋있어요, 진짜. 햇볕이 나는데 뭐 유명한 이제 관광지기도 하지만 이 다리.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콰이강의 다리인데, 이 영화 어렸을 때 콰이강의 다리를 갖다 이제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윌리엄 홀덴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유명한 다리죠. 이게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이제. 근데 콰이강의 다리에 가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기차도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이 다리의 철교. 2차 대전 도중에 연합군이 이제 그 포로 수용소를 하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미국인과 영국인, 일본인의 문화 차이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영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미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 거로 이제 끝나는데 여기 가보면 이제 전몰 장병 이렇게 이 각 나라 선진국 국기들이 쫙 있고 이제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포로를 했다. 근데 이제 가장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대부분 이제 한국인 감시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포로 수용소라 그러면 연합군만 있는 게 일본군이 감시한 게 아니라 항상 식민지 통치할 때 식민지 통치자들이 가장 쓰는 방법은 가장 나쁜 그 직접적이면서 그 해당 그 억압받는 민족을 갖다가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간 계층을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건데 한국 사람 이제 감시원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현재 12,000명의 일본군과
800명의 한국인 군무원이 근무를 했는데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한국인 9명이 사형을 받아요. 왜 사형을 받았냐면 이제 연합군 포로 입장에서 보면 저 포로를 갖다가 뭐 때려라라고 일본 말로 한국인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때린 건 한국인이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전범재판소에 가서 너 때린 게 누구냐 하면 한국인은 지목하게 돼 있죠. 한국이 지목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9명이 죄송합니다. 이게 32명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 중에 9명이 한국인이 포함이 돼요.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인 앞잡이가 됐다는 가지고 사형을 받고 한 800명이 근무를 했고 12,000명이 일본군이 근무를 했는데 이 숫자에 비하면 뭐 한두 명이 죽어야 되는데 9명이나 3분의 1이 죽으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흔적도 있고 저렇게 고생했던 흔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책임도 있어요. 학자들이 좀 발굴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꽈강의 다리에 영화가 좋다. 다리에 가면 연합군이 많이 죽었다 얘기지 한국 사람 죽은 얘기는 안 나오거든. 우리가 뭐 따져서 거기다 뭐 무슨 유령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돌아다 보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국 이제 월남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런 흔적을 갖다 안 만들었던 거는 관심도 없었던 것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 뭐 세계 제2의 뭐 우리가 파트너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고 느낀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또 경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외 개발을 먹고 사는 건 이걸 거스를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규모 경제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직까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니까 빅컨트리가 뭘 하는 걸 항시 봐야 되고 빨리 적응하고 선택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아세안이 빅컨트리인가? 현재는 아니지만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6억 5천만 명. 근데 이제 과거에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뭐 1억짜리 시장 뭐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필리핀 9천만 시장 이렇게 들어가고 라오스 뭐 700만 시장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통합이 되니까 그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얘네가 점점 빅컨트리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세안은 다른 나라의 연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지만 점차 총괄적으로 힘들지만 이 통합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세야 되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기업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혹은 뭐 연구기관 같은 데서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아세안을 놓치기 쉽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나마 크다는 게 인도네시아가 한 2억 5천, 베트남이 한 1억 가까이, 필리핀도 한 1억 가까이, 뭐 그 세 개 정도가 되고 태국이 한 5, 6천. 이 정도 인도네시아가 미얀마가 한 5, 6천. 그래서 그 정도가 제일 그 시장이 크다 그래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시장을 보고 접근할 땐 그렇죠. 근데 이제 수년간 경제 성장을 지도할 것도 사실이에요. 거대 시장에 많은 자원이 있고 이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도 그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중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일본이 30년 전에 시작했던 것 같이 새로운 가치 사설 구조. 어쩌면 우리가 만든 물건과 거기 만든 걸 합해가지고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우리가 아세안에서 공장을 세우고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이제 이런 비판이 조세 나오거든요. 우리도 일자리가 모자란데 우리가 일자리를 아세안으로 보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요. 국가 전체로 봤어요. 개별 기업이 가게 나가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과연 우리가 아세안 내에 공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한테 협약을 해서 우리 다낭 근처에다가 한 500만 평을 달라. 우리가 주도해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 국가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직업을 거기다 우리 젊은이도 고생하는데 없어서 거기다 수출하냐 이 문제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거기 경제학자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해야겠죠. 우리가 거기다가 직접 투자를 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했을 때 우리가 빠지는 직업이 얼마고 거기 창출되는 직업이 얼마고 대신에 우리 인도 산업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아직 연구한 게 별로 없어요. 공부를 안 했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한테 손해나는 게 뭐고 이득이 되는 게 뭔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장 우리 동네에 공단 하나가 저리 옮기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확실히 해결될 게 있어요. 그건 저희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저한테 그거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설 구조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아직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제 일본, 중국, 유럽과 다르게 외국에 진출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중국을 갔다는 건 중국하고 옛날에 이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많이 갔다 그러지만 굉장히 생소한 문화에다가 우리 걸 진압을 하면서 진출해본 경험이 없다고요. 유럽인들이 한 500년 전에 했던 경험, 일본인이 한 100년 전에 했던 경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그 정보를 갖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아세안 사람의 이해도가 낮이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아세안 10개국을 다 다닌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현지에서는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부족한 건 사실이고, 뭐 무슬림 문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국가가 힘드니까 이걸 좀 국가가 좀 주도해서 연구기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협회라는 거 이런 데가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죠. 또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동남아 국가를 많이 다니면서 한 게, 젊은이들이 과연 이런 궤도에서 일하는 걸 즐길까? 그 정도의 모험심이 있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세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또 학생들 데리고 이제 정글 속을 간다든가 아세안에 가면 이제 전통적인 화장실이 나오면 애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선생님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뭐라고? 야, 나는 원래 그런 데 살았었어. 수십 년 동안 그런 데 살다가 또 수십 년을 그런 데 안 살다가 지금 잠시 옛날로 돌아간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원래 불편하게 살았고 지저분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깨끗하게 살았지? 88 올림픽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화장실 고치는 거였잖아요. 이거 88년도 같으면 제가 제가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될 때니까 그 이전에입니다. 수제식 화장실 안에 살았고, 우리가 언제부터 하루에 이를 3번 닦았지? 생각해보면 뭐 그렇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아침에 나갈 때 화장품 발라야 되고, 내가 화장품을 언제부터 발랐지? 생각해보면 로션을?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 계신 장년층 이장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모든 게 새 거인 거예요. 거기 가면. 모든 게 새 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애들이 이제 막막해지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럼 명상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입장이 다른 거죠. 그냥 쉬자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금융연구원에 이제 근무를 할 때 얘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명동에 명동에 좀 근무했고, 한 번은 영풍 빌딩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전기가 나왔어. 컴퓨터 일을 하는데 전기가 나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놀자라는 거죠. 전기가 나는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이들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전기가 나갔으면 놀면 되지. 우리는 일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연성, 이런 게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없더라고. 우리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선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선진국에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제 87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 봤던 미국인들하고 비슷한 행태를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 태어났으니까. 높은 빌딩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린 거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돈을 좀 써주십시오. 이들한테 싸고 가는 기회를 좀 줘요. 그래서 걔들한테 너 가라든가 회사 직원이라든가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냐, 좀 투자해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 진짜 활용할 만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한류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아니까요. 요건 잘 활용하시고 젊은이들한테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학교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아직까지 6억 5천만 명이니까 13억의 중국인에 비해서는 작다. 그리고 이게 세그리게이트가 많이 돼 있다. 분리가. 그런데 이게 점점점 통합해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비전은 세계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비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나라다. 준비는 해야 되는데 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왜 베트남을 가냐? 아까 말한 그런 이유죠. 우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쟤는 동북아 같은 애라고 얘기를 해요. 지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지민 시티, 베트남 남부의 메콩 델타 지역, 동남아라고 하는 지역의 베트남 땅이 된 지는 200년이 안 돼요. 베트남 역사 2000년 중에서 호지민 시티 근처를 갔다가 베트남 땅이 된 지가 200년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다낭 지역까지 간 것도 5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원래 지금에 알고 있는 하노이 지역만 한 1500년 된 나라고, 나머지 다낭부터 시작해서 남쪽 국가는 500년이 안 되고, 특히 메콩 델타 지역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베트족이 가서 그렇게 바뀌어놨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종합해보면 미전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 베트남이 그나마 제일 우리가 덜 바꾸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갔을 때 우리가 하고 제일 이해도가 빠르니까, 거기 친구들이. 한자 문명을 갖고 있었고 과거 시험을 봤으니까 공부 잘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가 거의 그 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여기 공부 잘하면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된다. 그 제일 통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 그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경쟁이죠. 완전 경쟁에 의한 효율성이 달성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국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계급이 있고 무슬림 문화에 따라 또 다르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가서 좋다 저희 같은 저 답변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걸 유의하시고 또 너무 우리식을 갖다가 강요하다가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적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